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5월을 보내고 드디어 6월을 맞았네요. 5월의 끝자락 같은 금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사실 좀 아쉬움이 있었죠. 전날 하락한 걸 보면 어제 돌려놓음이 좀 약했는데요. 어제는 13포인트, 0.5%가량 코스피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삼성전자의 향방이 어제 대단히 주목하는 날이었는데 삼성전자의 블록들이 할인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당초 한 2.4% 정도 얘기를 했다가 실제로 인기가 좋아서 1.5%만 할인이 아니라 할인해서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대감은 살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가도 좀 올랐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중심값을 어떻게 잡느냐.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는 또 빠졌네요. 그런데 이번에 또 미국의 철강에 대한 관세, 무역 전쟁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다우가 1%가량 밀렸고요. 그런데 우리 야간 선물은 강보합권으로 0.05%로 올라붙으며 끝났습니다. 금요일장 뭘 보면서 또 한 주를 정리해야 될지, 6월장 흐름은 어떻게 챙겨야 할지 흐름들 먼저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필코 베트남 얘기를 좀 하죠. 그러려면 앞에 다른 서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서둘러 가죠. 예, 다른 얘기, 글로벌 얘기 이런 거 조금 줄이고요. 네. 삼성전자 얘기는 블록들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 먼저 바로 하죠. 네, 꼬마들 보면은 이제 이빨 흔들거리죠. 네. 새 이빨 나기 네. 전에. 그때 해결책은 이빨 빼는 거예요. 어제 MSCI 중국 A주 MSCI EM 인덱스 편입이 오늘 날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전날 동시효과에서 소화된다라는 부분은 우리 이번 주 월요일 날 찝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죠. 목요일 날 종가로 상당 부분 이 대한민국 증시의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월요일 날 다뤘습니다. 근데 어제 막판에 삼성전자 거래량이 막판 10분 동안에만 1,856만 주 나왔어요. 어제 하루 총 거래량이 3,600만 주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동시효과 10분 동안에 나온 물건이 하루 종일 거래된 물건보다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제 이 막판에 삼성전자로만 읽어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비슷했는데 막판 10분 동안에 소위 매물이라 부르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월요일 날 찝어낸 것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보다는 목요일을 선택할 가능성, 그것도 장중보다는 동시효과를 선택할 가능성, 팔아야 되는 물건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는 쪽에서는 그날 봤지 동시효과로 라는 생각들이 상당 부분 있었을 거고, 어제 매물가 상당 부분 상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막판 10분의 재구성을 먼저 보고 삼성전자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죠. 여기 자료 하나 보시면은요. 어제 막판 10분 동시효과 이 시간 동안의 변화율을 본 겁니다. 이건 3시 20분 캡처고요. 이거는 3시 30분 캡처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분 동안의 변화 보여드리는 거예요. 외국인 매도가 2,700억에서 3,500억으로 나왔으니까 꼴랑 요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이 10분 동안에 매도도 엄청나게 많았고 이거를 받아들이려는 매수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기관들과 일부 상쇄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내부로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차익 거래 쪽은 550억 매도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820억 매도니까 조금 더 늘었죠. 중요한 건 비차익 거래인데요. 비차익 거래는 3시 20분 1,370억 매도에서 플러스 400억 매수로 크게 돌아섭니다. 좀 전에 외국인 매도가 늘었다면서요. 막판 10분 동안에 라고 이제 보셨죠. 전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기계는 받아냈고요. 팔아야 되는 손가락은 매도 버튼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얘기로만 집중해서 해보죠. 그 전날 블록딜 돈다 어쩐다 그러면서 장중 4%까지 밀렸던 삼성전자가 어제 우리 아침 방송에서도 찝어드렸던 것처럼 이거 할인율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이미 반영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전서부터 계속 예정된 물건이었고 이건 뭐 차라리 낫습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삼성전자 굉장히 괜찮았죠. 어제 종가로에서 상당 부분의 매물이 출회될 걸로 이미 월요일 날 우리가 이 페이지를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뭐 적게는 뭐 어느 정도 이 금액을 뭐 콕 집을 수는 없지만 한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어제 삼성전자 막판 10분 매물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당 부분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우리가 뭐 아이 깜짝이야 몰랐던 일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뭐 지난 방송에서 찝어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이 소화를 한 상황이면 이제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찍어 눌리는 쪽으로 얘기 나오지 않는다. 어제 야간 선물이 미증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잘 버텨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면 어제는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렸죠. 이거 자사주 소각이 뒤따라서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작년 4월에 시계를 이제 좀 뒤로 돌리시면 작년 4월에 12.9%의 본주 이 전체 이 소각을 얘기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절반은 작년에 했고 절반은 올해 중에 합니다. 근데 이 절반의 자사주 소각 이전에 삼성생명과 화재가 들고 있는 이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소각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이전으로 따지면 9.72% 들고 있었는데 나머지 이 12.9%에서 절반인 6.45%를 나머지 소각하게 되면 이게 10.45%가 돼요. 금융이 승인받아야 되는 금산법에 어긋나니까요. 그래서 10% 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금 금융위에다가 우리가 웃자 이렇게 돼가지고 소각을 해서 이렇게 좀 넘었습니다. 이거 좀 승인해 주시죠. 라고 얘기하면 지금 같은 시절에 지금 얘기도 못 꺼낸 말도 못 건의와 push는 거죠.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럼 금융위에서 그럼 팔아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삼성이 미리 판 거고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9.3%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거 이제 나머지 자사주 소각 나와도 딱 10%.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딱 그거 때문에 그만큼 매도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나올 카드였고 시장에서 모르고 있던 바도 아니고 할인율이 크게 잡히지도 않는데 이거 뭐 차라리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차라리 낫습니다라는 부분 말씀 드렸던 거고요. 어제 시장에서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 그러면 네가 거기까지는 맞췄다 치자. 그러면 다음 그림은 뭐가 될 거냐라는 얘기를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건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보험업법 개정 이슈는 굉장히 이슈가 큰데요. 이건 사실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인데 보험사의 총 자산 3%까지만 이 계열사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시가평가가 아니고 취득원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보험 이 업법 개정에서는 취득원가를 시가평가로 바꾸려는 시도를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발의가 돼 있지 통과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예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사실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같이 통과될 법안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맞춰놓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뉴스가 다음이 아닙니다. 보험업법 개정 이슈는 말 그대로 지금 한 18조, 19조 정도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거 어떻게 팔아요? 라고 얘기하면 야 어제 1.4조 블락데이 돌았으니까 그런 거 뭐 한 10번 돌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 풀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뭐 일정 부분은 시장이 분명히 블락데이를 통해서 풀어야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조금 멀리 있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일정 부분은 시장이 출회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물산이 그냥 싹 받아버리면은 모든 계산이 깔끔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다시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던 바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삼성물산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이만큼을 받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만큼을 만약에 다 받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제 자동 지주사 전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자회사는 20% 들고 있어야 되고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소화하기 어려우니 일정 부분은 받겠습니다만 전부 다 삼성물산이 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지분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일정 부분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다음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먼저 오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최대 추가적으로 만약에 삼성생명 쪽에서 물건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소속의 금융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 시 15%가 넘게 되면은 15% 넘는 이 의결권 행사에서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 공정거래법상.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한 5.9% 정도. 5.9%는 뭐 블락을 통해서 돌든 이것도 보험업법 통과된 다음에 멀리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죠. 이 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건 멀리 있는 얘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좀 빨리 오는 이슈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는 다음 그림은요.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순환 출자 구조를 한번 보시면 물산이 생명 들고 있고 생명이 화재 들고 있고 화재가 다시 물산을 들고 있는 순환 출자 물건이 1.4% 있습니다. 순환 출자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네. 빨리 해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SDI가 들고 있던 물산 지분이 한번 처분된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전기 들고 있고 전기가 다시 물산을 소유하고 있는 순환 출자 구조를 2.64% 들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아마 이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들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블락딜로 시장에 출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뉴스가 다음 뉴스지 보험업법 개정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우짜우짜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는 조금 더 멀리 있는 얘기가 될 겁니다. 아마 다음 뉴스는 이 뉴스가 나올 거고 이 뉴스 다음에 이제 순환 출자를 끊어내고 나면 그때는 뭐 금융지주사 뭐 삼성생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뉴스가 아마 나오게 될 거고 보험업법 개정안 이슈는 이거 시장에다 그냥 냅다 던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럼 이거 삼성전자가 받아라. 그러니까 웃긴 얘기죠.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전자가 받아라. 이걸 받아서 자사주로 받아서 즉각 소각 처리해라라는 법안과 같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남아있는 뭐 오버행 이슈나 이런 부분들 제로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삼성전자 노이즈가 거의 뭐 없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서로 가고 있는 거고 다음 스텝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스텝 이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물산을 중심으로 한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베트남에 양보를 하고 나서 베트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베트남 시장이 정말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시장이었고 많은 돈들이 들어갔고 수익을 내다가 삐걱하고 있죠. 크게 좀 흔들거리고 있어서 이게 뭐냐라는 각도 해석이 다각도로 필요한 겁니다. 얘기할까요? 일단 큰 이유서부터 말씀드리면 달러가 비싸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든 뭐 아르헨티나가 뭐 난리가 났어요. 뭐 터키가 요즘 난리가 났어요. 뭐 진짜 잘 나가던 올 초 2월 달에 시장이 막 꺾여 내려갈 때도 베트남 증시는 버텼어요. 베트남 증시가 초반에는 같이 빠졌다가 그 이후에 강하게 좀 이따 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강하게 돌려세워서 4월까지도 최고가로 치고 올라가던 증시가
갑자기 이제 임계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얘가 이겨낸다라고 평가를 받다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나자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증시로 평가받던 베트남 증시가 지금 올해 상승분을 다 내뱉은 상황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 금리가 올랐어요. 뭐 신흥국에서 더 이상 돈이 뭐 계속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뭐 드리게 되는데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싼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도 뭐 싼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만 보면 이건 뭐 더 빠져야 돼요. 이런 얘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만 베트남 증시는 싸게 거래될 수 있는 증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찝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가 튀기 시작하니까 신흥국 이머징 통화값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머징 통화값 떨어지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뉴스 많이 봤었던 게 뭐 아르헨티나 페소가 뭐 박살이 났어요. 뭐 터키 리라가 박살이 났어요.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깨졌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 원화가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가장 강하게 잘 버티는 통화입니다라는 부분으로 뉴스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화면으로 많이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근데 지금 뭐 최근까지도 달러 강세는 가속을 좀 많이 붙인 상황이죠. 그래서 신흥국 쪽으로 힘 좀 쓰려면 달러 강세가 둔화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신흥국 통화단들이 뭐 크게 튀지는 못하더라도 약세를 멈추는 그림 쪽으로 그림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이 나온 이후에야 여기 보는 것처럼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 EMBI 스프레드가 좀 튀어오른 부분이 안정세로 돌아서게 될 거고요. 그게 나와야 잘 나가던 이머징 증시가 최근 뭐 상당 부분 좀 훼손이 됐는데 다시 한번 고개를 들게 될 겁니다. 첫 단추서부터 말씀드리면 달러 강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 둔화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달러 강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카드는 어제도 뭐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유로가가 박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로 데이터가 이제 반전을 좀 보여주기 시작하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6월달 FOMC, 지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6월달에 금리 올라갑니다. 6월 FOMC에서. 근데 9월 FOMC에서 금리가 안 오를지도 몰라요. 라는 부분의 뉘앙스가 시장에 먹혀 들어가야 됩니다. 즉 점도표 수정이 없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서부터는 달러가가 강세 요인을 하나 잃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신흥국한테는 최고로 기다리는 그림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나오면은 베트남 증시 반등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거 뭐 작년서부터 뭐 한 해 동안에 최고의 증시가 어디예요?라고 물어보면 베트남이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른 베트남을 아직도 사라고요? 라는 얘기를 상당 부분 오래 했죠. 2월 달에 시장이 글로벌리하게 부러졌을 때도 베트남 증시도 하락분을 반영을 했어요. 그 이후에 몇 거래일 안 걸려서 다 돌려 세웁니다. 4월 10일까지 최고가를 쓸 때까지요. 그래서 이미 달러가는 그 이전서부터 비싸지고 있었거든요. 금리 텐트럼으로 여기가 움직였었으니까 그 이후서부터 달러가는 가속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초반부의 모습은 달러 강세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임계점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빠진 베트남 증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옆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비싸서요. 비싼 정도가 좀 떨어져야 돼서요. 라고 베트남의 밸류에이션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가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개수로 하긴 그렇죠. 미증시가 정도니까. 과거의 평균치보다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뭐 비쌉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비쌌던 부분이 좀 뱉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4월 달 들어서 이제 깨지기 시작했고 초반부에 달러 강세도 이겨내던 베트남 증시가 소위 빠지기 시작하면 빠지는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니까요. 라는 얘기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다른 데들에 비해서 비싸요 라는 부분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쭉쭉쭉 빠질까요? 라는 부분으로 바꿔서 물어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쌀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젊은 국가고 지금 현재
이 소득으로 봤을 때 인당 GDP가 3,000불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룸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소득이 늘어나고 났을 때 소비 시장의 성장률은 어떻게 여기 이 소비 상승률을 쭉 보여드리는 건데 소비 지표의 상승률이 10% 이상씩 나오는 시장입니다. 젊은 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뭐 대한민국 이 베트남 공장 이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던데 뭐 그런 쪽들에서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서 뭐 소비 데이터로 나가는 것들 그리고 여기 아파트 가격도 소득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쪽들이 또 가치를 또 계속 뛰어올린 이 바가 있고 뭐 토지 가격도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만들어낼 소비 데이터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는 것처럼 GDP 성장률이 6.6% 중반대 나옵니다. 6% 중반대 나오는 성장률을 갖고 있으면 과연 이게 싸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냐. 뭐 이 시장은 어차피 밸류에이션이 우리보다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래 성장성을 보고 밸류에이션을 과하게 주는 미래틱한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제약바이오도 거기 속하는 거니까요. 그런 시장으로 읽어야 되지 않느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같이 녹여서 본다라고 하면 싸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일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싸다라는 인식은 최근에 상당 부분 빠르게 소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뉴스 달러가가 강세를 둔화시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관심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가장 기다리는 뉴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뤄놨었던 베트남 증시 얘기를 했네요. 베트남 자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머징에 관한 또 글로벌 통화 달러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요.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 부분 열릴 거로 예측이 되고 있고 12일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중간 선거는 11월까지니까 무역 노이즈는 아직까지 좀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예, 챙겨봐야 될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6월엔 또 미국의 FOMC도 있고 전략 얘기해 주세요. 이탈리아 얘기가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해외 증시 뉴스 보신 분들은 이탈리아가 재총선 가능성이 급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어요.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마지막 페이지로 하나 보여드리면 오성운동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반EU 체제를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저께 해외 증시를 끌어올렸던 오성운동의 코멘트는 우리는 탈EU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근데 같이 연정에 들어가 있는 이 뭐 극우 동맹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총선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사이가 지금 현재는 이 연정입니다. 근데 둘의 얘기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성운동의 지지율과 지금 현재 급등했던 동맹당의 지지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쪽에서 재총선 가자라고 얘기하는 그림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얘기가 뭐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이탈리아 완전히 해결됐어요라는 뉴스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6월 12일 북미회담도 그날입니다라고 아직 못 박힌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의 이 업사이드를 제한하는 그림들은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좀 인정을 하시고 하지만 밑으로 뚫려 내려가는 증시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요즘 우리가 봐왔었던 세 개의 축 그 안에서 순환매 트레이딩 계속적으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시각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